그 시계요. 집에 똑같은 거 있어요. 낯선 젊은 여자의 순수한 한마디에 태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우연히 들어간 만두집에서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태호의 시계는 30년 전 스위스 공방에 특별 주문한 세상에 단 2개뿐인 디자인이었죠. 하나는 자신이, 하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젊은 여자는 어떻게 그 시계를 알고 있는 걸까요?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댁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길 기도할게요. 차창에 빗줄기가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태호는 벤츠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그 물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죠. 50대 중반 대기업 회장이라는 자리에 올랐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텅 비어 있었어요. 비서가 일정을 읊조렸지만 태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손목으로 향했어요. 낡은 시계 하나. 세월에 닳았지만 초침은 여전히 또박또박 움직이고 있었죠.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본사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터였죠. 회의실, 보고서, 임원들의 얼굴. 그것들을 떠올리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세워. 태호의 입에서 불쑥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힐끗 쳐다봤어요. 여기서요, 회장님? 태호는 대답 대신 문을 열었습니다. 빗속으로 그대로 걸어 나갔죠. 수백만 원짜리 정장이 순식간에 젖어들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뒤에서 비서가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태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어느 골목 앞에서 발이 딱 멈췄습니다. 할머니 손만두. 허름한 간판이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에서 혼자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가게였죠. 태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 간판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만두집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쿡쿡 쑤시는 것 같았거든요.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며칠째 제대로 못 잤으니까. 태호는 애써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유리문 너머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찜통 위에서 몽글몽글 솟아오르는 수증기, 작은 테이블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그 풍경이 묘하게 그리웠어요.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모를 무언가가 저 안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태호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훈훈한 열기가 확 끼쳤어요. 점심때라 자리가 거의 찼습니다. 넥타이를 맨 직장인, 형광조끼를 입은 인부,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까지. 그 틈에서 비에 흠뻑 젖은 맞춤 정장은 눈에 띌 수밖에 없었죠. 손님 몇 명이 고개를 돌려 태호를 쳐다봤습니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태호도 알았어요. 그런데도 돌아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드니 젊은 여자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만두집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어딘가 단정하고 또렷한 인상이었죠. 가슴에 달린 이름표에 윤하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이쪽으로요. 하은이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태호는 뒤따라오던 비서에게 손짓했어요. 밖에서 기다려. 비서가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오늘만큼은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자리에 앉자 하은이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손만두 추천드려요. 할머니가 직접 빚으시거든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하은이 펜을 들고 주문을 받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펜이 멈췄어요. 하은의 시선이 태호의 손목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손목에 찬 시계를요. 눈이 동그래졌어요.
마치 있을 수 없는 걸 본 사람처럼. 손님. 하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들었죠. 왜 그래요? 하은이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시계요. 저희 엄마가 가지고 계신 거랑 똑같아요. 태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시계를 가리려는 동작이었죠. 비슷한 시계 많지 않아요? 애써 무심한 척 말했지만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비슷한 게 아니라 진짜 똑같아요. 특히 저 다이얼 색깔. 청록색인데 빛 받으면 보라색으로 변하잖아요. 처음 봤을 때 정말 신기했거든요. 한번 보면 절대 못 잊을 색이에요. 태호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이게 뭐지? 하은의 말이 맞았어요. 이 다이얼은 스위스 공방에 특별 주문한 것이었죠. 색상도 직접 골랐습니다. 세상에 단 2개뿐인 시계. 하나는 자신이, 하나는. 태호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왜 이 처음 보는 젊은 여자의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지? 하은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집에 고이 모셔두고 계시거든요. 정말 소중한 거라고 하시면서 평소엔 절대 안 차세요. 가끔 꺼내서 보시기만 해요. 닦고 또 닦으시면서 태호의 손이 물컵으로 향했습니다. 목이 바싹 탔어요. 컵을 들었지만 물이 넘어가질 않았죠. 저 어렸을 때 한번 만지려다가 엄청 혼났었어요. 그때 엄마가 그러셨죠. 이 시계는 엄마한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거라고. 태호는 뭔가 물으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하지만 바로 그때 주방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하은아, 주문 밀렸어. 빨리 와. 하은이 황급히 고개를 돌렸죠. 아, 네. 지금 가요. 죄송해요, 손님, 만두 바로 갖다 드릴게요. 하은이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태호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목의 시계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죠. 잠시 후 하은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를 들고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다른 테이블로 향하면서도 하은은 태호 쪽을 흘깃 쳐다봤습니다. 만두집은 여전히 시끌벅적했어요. 손님들의 웃음소리, 찜통에서 새어나오는 쉬익소리, 주방에서 들려오는 부산한 소음들. 하지만 태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젓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만두가 눈앞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어요. 그렇다고 다른 설명이 떠오르지도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엉망이었죠. 시계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억지로 만두를 하나 집어 입에 넣었어요.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죠. 창밖으로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눈물처럼요. 태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반도 못 먹은 만두를 남긴 채 계산대로 가며 말했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하은이 아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에 또 오세요. 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태호는 대답 없이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빗속으로 걸어가는 그의 귓가에 하은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시계라고. 닦고 또 닦으시면서 할머니 손만두. 그 평범한 간판 뒤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본사로 돌아온 태호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27층 회의실이었습니다. 대형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인수합병권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임원들이 돌아가며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숫자와 그래프가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평소라면 태호의 눈이 매의 눈처럼 날카로워지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태호의 시선이 자꾸만 손목으로 향했어요. 시계의 다이얼이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청록색과 보라색이 섞인 그 빛깔. 조명 아래서 묘하게 일렁이고 있었죠. 고이 모셔두고 계시거든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닦고 또 닦으시면서요. 임원의 설명이 귀를 스쳐 지나갔어요. 숫자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지만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죠. 회장님, 누군가 불렀습니다. 태호가 퍼뜩 고개를 들었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발표하던 임원이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호의 말에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완벽주의자로 유명한 정태호 회장이 보고를 못 들었다니.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구석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태호를 살피고 있었죠. 보고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손은 자꾸만 시계로 향했어요. 무의식적인 동작이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죠. 이 시계를 뺀 적이 언제였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늘 손목에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태호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서명란에 펜을 대는 순간 잉크가 삐죽 번져버렸어요. 태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임원들이 숨을 죽였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의 종료 선언이었어요. 임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는 태호의 뒷모습이 유난히 지쳐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처럼요. 무리하지 마시고 일찍 퇴근하시는 게 어떨까요? 비서실장의 말에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까? 오늘은 그래야겠네. 비서실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야근이 일상인 정태호 회장이 일찍 퇴근한다니. 회사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죠. 밤 9시 태호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거실에 불을 켰어요.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사람의 온기라곤 느껴지지 않는 집이었죠. 태호는 캐비닛에서 위스키를 꺼냈어요. 잔에 호박색 액체가 찰랑거렸습니다. 한 모금 마셨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죠. 태호는 소파에 앉아 시계를 풀었습니다.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조명 아래서 시계가 더욱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다이얼의 색상이 각도에 따라 청록에서 보라로 변하고 있었죠. 집안이 고요했어요. 그 정적 속에서 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울려 퍼졌습니다. 똑딱, 똑딱, 똑딱. 태호는 시계를 들어 귀에 가져다 댔어요.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마치 심장 박동 소리 같았죠. 손가락이 시계 뒷면으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뭔가 느껴졌습니다. 태호가 서랍에서 돋보기를 꺼냈어요. 시계 뒷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한 각인이 보였죠. 너무 오래되어 정확히 읽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회장님, 내일 아침 이사회 있으신 거 아시죠? 알고 있어. 그리고 혹시 오늘 점심에 어디 다녀오셨는지. 운전기사가 회장님께서 혼자 어디론가 가셨다고. 태호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만 개의 불빛들,
저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그 젊은 여자가 있겠죠.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도, 똑같은 시계를 가진 그 사람도 그냥 잠시 산책했어.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호는 다시 시계를 바라봤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을 거라는 걸 태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하은이 만두집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쯤 가야 했어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죠.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하은은 4층 계단을 오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그 특이한 시계를 차고 있던 손님. 아직도 신기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확 끼쳤어요. 부엌에서 어머니 서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청소 일을 마치고 일찍 들어온 모양이었죠. 엄마 왔어요. 왔구나. 손 씻고 와. 밥 다 됐어. 서연이 앞치마를 두른 채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이었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었어요. 특히 손이 거칠었죠. 새벽마다 건물 청소를 하며 30년 가까이 혼자 딸을 키워온 손이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하은의 졸업사진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그 옆으로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죠. 30년은 넘어 보였지만 하나같이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밥상에 마주 앉았어요. 서연이 된장찌개를 떠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응.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더라고. 비 오는 날이라 그런가. 하은이 밥을 한 숟가락 떠먹고 나서 말을 꺼냈어요. 엄마, 오늘 만두집에 특이한 손님이 오셨어. 그래. 뭐가 특이했는데? 서연은 별다른 관심 없이 물었습니다. 밥을 떠먹으며 딸의 얘기를 듣고 있었죠. 하은이 대답했어요. 엄마 시계랑 똑같은 걸 차고 계셨어. 진짜 똑같았어. 순간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죠.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다시 밥을 떴어요. 그래. 비슷한 시계가 많잖아. 아니에요. 비슷한 게 아니라 정말 똑같았다니까요. 그 특이한 다이얼 색깔까지도요. 푸른빛인데 보랏빛으로도 보이는 거 있잖아요. 서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말했어요. 그 손님도 되게 놀라셨어요. 제가 엄마 시계랑 똑같다고 하니까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요. 뭔가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 탕. 서연의 숟가락이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하은이 놀라서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괜찮아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손님이 어떤 분이셨는데? 50대쯤 되신 남자분이었어요. 되게 고급스러운 분 같았어요. 맞춤 정장 입으시고 뭔가 회사 높은 분 같은 느낌.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물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목이 타는 것 같았지만 물조차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죠. 엄마. 하은이 걱정스럽게 불렀습니다. 서연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상을 남겨둔 채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은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시는 걸까? 이해할 수가 없었죠. 방문을 닫은 서연은 장롱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매니 칸을 열었어요.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죠. 상자를 열자 오래된 비단천에 쌓인 것이 나왔어요. 시계였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들어 올렸습니다. 푸른빛과 보랏빛이 섞인 다이얼, 희미한 불빛 아래서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시계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희미한 각인이 있었어요. 너무 오래되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손끝으로 만지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시계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오래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 아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똑똑. 엄마, 들어가도 돼요? 서연이 황급히 시계를 상자에 넣었습니다. 장롱 깊숙이 밀어넣고는 대답했어요. 들어와. 하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붉은 걸 보고 놀랐죠. 엄마 오셨어요? 아니야. 그냥 눈이 좀 피곤해서. 하은이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청소일도 힘드신데. 괜찮아. 내가 대학교 다니는데 엄마가 이 정도는 해야지. 서연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 그 시계 진짜 소중한 거죠? 항상 꺼내서 닦고 또 닦으시잖아요. 서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 어렸을 때 한번 만지려고 했다가 엄청 혼났잖아요. 그때 엄마가 그러셨죠. 이 시계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라고. 서연이 대답 없이 딸을 바라봤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아빠.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랜 침묵이었죠. 엄마, 아빠는 정말 제가 태어날 때 돌아가신 거 맞죠?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그래. 너를 낳고 떠났어. 하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엄마를 꼭 안아드렸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재혼하지 않은 어머니. 그만큼 아버지를 사랑하셨겠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은은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서연은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오래된 액자가 하나 있었어요. 하은의 100일 사진이었죠. 그 옆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사진이 있어야 할 자리처럼요.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시계는 장롱 깊숙한 곳에 있었지만 마치 그 존재가 방 안가득 퍼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서연은 일어나 앉았어요. 다시 장롱을 열었습니다. 시계를 꺼내 손에 들었죠. 귀에 가져다 댔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초침 소리. 똑딱, 똑딱, 똑딱. 그 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기억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봄이었습니다. 26살의 정태호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참이었어요. 정 회장의 아들, 대기업 후계자. 화려한 타이틀이었지만 태호의 마음은 늘 답답했습니다.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숨이 막히는 나날이었죠.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태호는 회사 근처 골목을 걷다가 작은 분식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만두로 유명한 곳이었죠. 별 생각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손만두 추천드려요. 할머니가 직접 빚으시거든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20세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메뉴판을 건네고 있었어요. 대학생 같았습니다. 알바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태호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맑고 깨끗한 눈동자였습니다. 세상 어떤 보석보다 투명하게 빛나는 눈이었죠. 태호는 멍하니 그 눈을 바라봤어요. 여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손님? 주문하실 거예요? 아, 네. 손만두요.
태호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여자가 밝게 웃었어요. 자주 오세요. 단골 되시면 서비스 드릴게요. 그 미소에 태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태호는 매일 그 분식집을 찾았어요. 점심마다 손만두를 시켰죠. 처음엔 어색하게 인사만 나누다가 점점 대화가 늘어갔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윤서연이었어요. 경영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죠.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퇴근 시간에 맞춰 기다렸다가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봄바람이 부는 거리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태호는 자신의 배경을 숨겼어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만 했죠. 재벌 아들이라는 걸 알면 서연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거든요. 서연은 가난했지만 밝고 따뜻한 여자였습니다.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어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태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태호는 서연에게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 둔치를 걷고 있었어요. 바람에 서연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죠. 태호가 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꿈이 뭐예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나중에 작은 만두집 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손수 빚은 만두로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그냥 따뜻하게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하게요. 서연이 고개를 돌려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뜻밖이었던 거죠. 평범하게 살고 싶다니. 서연은 아직 태호의 집안 배경을 몰랐어요. 하지만 태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몇 개월이 흘렀어요. 태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서연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죠. 서연 씨, 사실 저 정 회장 아들이에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유명한 대기업 회장 아들이라니. 충격이었죠. 하지만 서연은 이미 태호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오빠는 오빠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건 회장님 아들이 아니라 태호 오빠예요. 태호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하지만 정 회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태호를 서재로 불렀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당장 그 여자와 헤어져라. 아버지, 저는 서연 씨를 사랑해요. 사랑? 넌 내 아들이고 이 회사의 후계자야. 가난한 분식집 알바생과는 어울리지 않아.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정하는 제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정 회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선택한다면 이 집을 나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 태호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태호는 그날 밤 집을 나왔습니다. 짐도 거의 챙기지 않았어요. 서연에게 갔죠. 두 사람은 작은 원룸을 구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저 때문에 이렇게. 서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태호가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긴. 나 정말 행복해. 진심이었어요. 권위적인 저택보다 서연과 함께하는 좁은 원룸이 훨씬 따뜻했거든요.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하고 작은 밥상에서 마주보며 밥을 먹었어요. 서연은 손만두를 자주 빚어줬습니다. 또 만두예요? 태호가 웃으며 물으면 서연이 대답했죠. 오빠가 이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빚은 건 다 좋아. 비 오는 날엔 싸구려 우산 하나 함께 쓰고 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주말엔 한강 둔치를 걸으며 김밥을 먹었죠. 돈은 없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태호가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어요. 정성껏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열어봐. 서연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깊은 바다색 같기도 하고 자줏빛 같기도 한 독특한 다이얼이었죠. 오빠,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 나오면서 가져온 건 이것밖에 없어. 나오기 전에 미리 주문해뒀던 거야. 스위스 시계 공방에 특별 주문한 건데 다이얼 색상도 내가 직접 골랐어. 세상에 단 2개뿐이야. 태호가 자신의 손목을 보여줬어요. 똑같은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가지는 거야. 우리가 함께할 모든 시간을 담고 싶어서. 서연은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계를 뒤집어 보니 뒷면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원히 우리. 평생 함께하자 우리. 응. 약속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빠, 나 임신한 것 같아.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와락 안았어요. 두 사람은 기뻐서 울었습니다. 비록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지만 서로에게 이미 부부였으니까요. 우리 아기 이름 뭐로 할까? 태호가 서연의 배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서연이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하은이 어때요? 여름하, 은혜로운 여름처럼 따뜻한 아이가 되라고요. 하은, 좋다. 서연이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뱃속 아기가 꿈틀거렸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정 회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요. 사람을 시켜 태호와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임신한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의 서재였습니다. 비서실장 박상철이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곧 출산한다고? 네, 회장님. 다음 달이 예정일입니다. 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임신 9개월째 서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만삭의 몸으로 작은 원룸 창가에 앉아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펑펑 쏟아지고 있었죠. 태호는 아르바이트 중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나온 후 이것저것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벼운 통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졌죠. 서연은 침대에 누워 숨을 고르려 했어요. 하지만 통증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리 사이로 뭔가 흐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피었습니다. 안 돼.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는 동안 통증이 더 심해졌죠. 오빠, 나 피가 나요. 아기가. 전화를 받은 태호는 하던 일을 내팽개쳤습니다. 뛰어나왔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죠. 제발. 태호는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원룸 문을 열자 서연이 침대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태호는 서연을 안아들었어요.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아저씨, 제발 빨리 가주세요. 병원으로요. 택시 기사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챘어요. 속도를 냈습니다. 서연은 태호의 품에서 가쁜 숨을 쉬고 있었죠.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서연아, 정신 차려. 조금만 참아. 태호가 서연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뛰어나왔습니다. 서연은 곧바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산모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태반 조기 박리로 보여요. 지금 당장 응급 제왕절개를 해야 합니다. 태호는 무너질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하지만 꿋꿋이 서 있었어요. 서연과 아기를 위해서 제발, 제발 둘 다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켜졌습니다. 서연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태호는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의자에 앉을 수도 없었어요. 서성거리며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수술실 앞 복도였습니다. 태호가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 복도 끝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박상철이었어요. 아버지의 비서실장이었죠. 도련님, 회장님께서 급히 뵈자고 하십니다. 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요? 서연이가 수술 중인데요. 지금 당장 가셔야 합니다. 회장님 명령입니다. 박상철 양옆에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수술 끝나면 갈게요. 결과라도 듣고.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이요. 태호는 수술실 문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강제로 끌려갔죠. 서연과 아기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 채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어요. 아기도 건강했죠. 하지만 서연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서연이 눈을 떴어요. 온몸이 무겁고 수술 부위가 욱신거렸습니다. 눈이 떠지자마자 물었어요. 아기는요? 아기는 괜찮아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네, 건강한 딸이에요. 신생아실에 있어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행이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태호 오빠는요? 오빠는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면회 오신 분 없으셨는데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태호가 안 왔다고? 그럴 리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서연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누구세요? 정 회장의 비서실장입니다. 회장님께서 전화라고 하셨습니다. 남자가 서연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그 아이는 정씨 집안의 혈통이 될 수 없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회장님께서는 그 아이가 세상에 존재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태호 오빠는요? 오빠는 어디 있어요? 도련님은 지금 회장님과 계십니다. 감금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련님이 순순히 따르신다면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갓 낳은 아기가 신생아실에 있었어요. 자신은 수술 직후라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죠.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살인이에요. 조용히 하십시오.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박상철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이를 악물었어요.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수술 부위가 욱신거리며 아팠지만 참았어요. 박상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병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그의 바지단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태호 오빠를 사랑한 게 잘못이라면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박상철이 무릎 꿇은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갓 출산한 여자가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울고 있었어요. 제발이요.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태호 오빠와 헤어지라면 헤어지겠습니다. 영원히 사라지라면 사라지겠습니다. 서연은 이마를 바닥에 대고 울었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다 버렸어요. 오직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대신 아이만은, 제발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박상철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한 여자가, 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모습, 그것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박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네. 태호 오빠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습니다. 아이도 데려가겠습니다. 저 혼자 키우겠습니다. 평생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나타나면 그땐 정말로 아이도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맹세합니다. 절대로, 절대로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박상철이 오랫동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신생아실로 가십시오. 아이를 데려가되 오늘 밤 안에 사라지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나타나지 마십시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상철을 올려다봤어요. 정말 아이를 살려주시는 겁니까? 도련님에게는 아이가 출산 후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전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격을 받아 위자료를 받고 떠났다고 할 겁니다. 도련님이 수술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믿을 겁니다. 당신을 찾지도 않을 거고요.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태호에게 그런 상처를 주어야 한다니. 하지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신생아실로 갔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직 욱신거렸지만 걸을 수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갓 태어난 아기가 보였습니다. 작은 생명이 숨을 쉬고 있었죠. 간호사가 아기를 데려다 줬어요. 건강한 딸이에요. 서연은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작은 생명이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하은아,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가 꼭 지켜줄게. 서연은 아기를 안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어딘가에서 태호가 아버지에게 감금당해 있었죠. 하지만 서연은 작별 인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아기를 품에 꼭 안고 걸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갈 곳도 없었어요. 준비된 것도 없었죠. 하지만 일단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이제부터 미혼모로 살아야 했어요. 사회의 시선, 경제적 어려움,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얀 눈발 속으로 서연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그 눈 내리는 새벽, 이 선택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서연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태호는 감금에서 풀려났어요. 곧바로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서연은요? 아기는요? 박상철이 뒤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이는 출산 후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밤새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서 태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수술은 어떻게 됐는데? 수술 자체는 끝났지만 신생아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태호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요? 서연은 어디 있어요? 박상철이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는 떠났습니다. 충격을 받아 위자료를 받고 사라졌습니다. 아이가 죽었으니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면서요. 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상철을 바라봤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대로 쓰러졌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어요. 아이도, 사랑하는 사람도. 다음 해봄이었습니다. 태호는 아버지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의 태호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텅 빈 눈동자였죠. 방에 틀어박혀 커튼도 치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정 회장이 아들 방 앞에서 문을 두드렸어요. 태호야, 밥은 먹어야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 회장이 한숨을 쉬며 돌아섰어요. 복도에서 박상철이 기다리고 있었죠. 태호가 계속 저러네. 이제 그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필요하실 겁니다, 회장님.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아들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믿었지만 결과적으로 아들을 망가뜨린 것 같았거든요. 정 회장은 태호를 회사 일에 몰두하게 했습니다. 이제 내가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 감정은 버려. 오직 이성으로만 판단해야 해. 태호는 아버지 말대로 했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죠. 일에만 매달렸어요. 그것만이 고통을 잇는 방법이었거든요. 회의실에서 태호는 냉정했습니다. 실적이 떨어진 임원을 가차없이 질책했어요. 경쟁사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짜는데 주저함이 없었죠.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얼음 황태자라고 불렀어요. 서연은 서울을 떠나 지방 소도시로 내려갔습니다. 갓난아기를 데리고 갈 곳이 없었어요. 다행히 고향의 먼 친척이 도와줬습니다. 작은 단칸방을 얻었어요. 건물 청소 일을 시작했죠. 새벽 4시부터 일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아기에게 젖을 먹였어요. 4시에 아기를 어르고 달래며 재웠습니다. 낮에는 이웃집 할머니에게 하은을 맡기고 청소를 했죠. 밤에는 다시 아기를 데리고 와서 돌봤습니다. 미혼모라는 사실에 주위 시선이 따가웠어요. 수군거림과 뒷담화가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서연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하은아, 엄마밖에 없어서 미안해. 잠든 하은의 작은 손을 잡으며 서연이 속삭였어요.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시계를 꺼내봤어요. 푸른빛과 보랏빛이 섞인 다이얼이 희미한 불빛에 반짝였죠. 아빠가 준 시계야. 언젠가는 내가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었어요. 하은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약속이었죠. 시간이 흘러 하은이 5살이 되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하은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아빠가 있는데 자신에게만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였죠. 서연의 가슴이 아팠어요. 순수한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어. 왜요? 하은이 싫어서요? 아니야. 아빠는 하은이를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하은이를 낳고 아파서 하늘나라로 간 거야.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한편 태호는 33에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가 정해준 여자였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었죠. 5년 만에 이혼했어요. 아이도 없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연과의 기억만 남아 있었거든요. 밤마다 태호는 시계를 보며 술을 마셨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위스키 한 병을 비우고 나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시계의 각인이 흐릿해질 만큼 시간이 더 흘렀어요. 하은이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했거든요. 서연은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두 사람은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 외곽에 작은 집을 마련했지만 학비와 생활비가 빠듯했어요. 엄마, 저 알바할게요. 엄마 혼자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부터 하은은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엄마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다시 시계를 꺼내봤어요. 뒷면의 각인이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죠. 태호 오빠, 우리 딸 잘 크고 있어. 당신 닮은 것 같아. 똑똑하고 따뜻해. 그 무렵 정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호가 회장 자리에 올랐어요. 장례식장에서 태호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차가운 인사만 남기고 돌아섰어요. 박상철이 따라왔습니다. 회장님,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끝이요?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 태호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올랐지만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오늘이었습니다. 태호는 본사 회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오후 3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어느 순간 태호의 손이 시계로 향했어요. 소매를 걷고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3시 20분. 그 시간이었어요. 왜 그 시간인지 태호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매일 이 시간에 시계를 확인했어요.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 시각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서연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일을 마치고 돌아온 서연은 장롱에서 시계를 꺼냈어요. 부드러운 천으로 다이얼을 닦았습니다. 3시 20분. 하은이가 태어난 시간이었죠. 두 사람은 같은 시각, 같은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로의 존재도 모른 채 같은 서울 하늘 아래서 태호는 시계를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똑딱, 똑딱, 똑딱.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초침 소리. 서연도 시계를 가슴에 품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죠.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똑같은 박자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두 개의 심장처럼요. 다음 날 점심이었습니다. 태호는 운전기사에게 말했어요. 어제 갔던 만두집으로 가. 기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차가 골목 앞에 멈췄어요. 태호는 혼자 내렸습니다. 할머니 손만두. 어제와 똑같은 간판이었어요. 태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많았죠. 두리번거리다가 그 젊은 여자를 찾았어요. 하은이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오셨던 손님이시네요. 하은이 환하게 웃었어요. 태호는 어제와 같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다 드실 거죠? 어제는 반도 못 드시고 가셨잖아요. 태호가 억지로 웃었어요. 오늘은 다 먹을게요. 하은이 주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태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잠시 후 하은이 만두를 가져왔어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어제 시계 얘기했잖아요. 아, 네. 엄마 시계랑 똑같다고요.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은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걸까? 하지만 딱히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윤서연이요. 태호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윤서연. 그 이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잊지 못한 이름이었죠. 손님? 괜찮으세요? 하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아, 네. 괜찮아요.
태호는 억지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만두를 집으려 했지만 젓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죠. 저기, 혹시 어머니가 그 시계를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는지 알아요? 하은이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요. 엄마가 아빠한테 받은 거라고 하셨어요. 아버지한테요? 네. 근데 아빠는 제가 태어날 때 돌아가셨대요. 태호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머릿속이 빙빙 돌았어요. 아이가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서연은 돈을 받고 떠났다고 들었죠. 그런데 이 젊은 여자는 윤서연의 딸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시계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 혹시 태호의 손이 테이블을 꽉 움켜쥐었어요. 저기, 올해 몇 살이에요? 네, 29이요. 29. 30년 전에 태어난 아이라면 맞았습니다. 태호는 억지로 만두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맛인지 알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윤서연, 29달, 30년 전,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확인이 필요했죠. 태호는 계산을 마치고 만두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바로 조사해. 윤하은, 윤서연. 두 사람이야. 주민등록, 가족관계, 거주지, 직업. 전부 다. 비서실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 두 사람이 누군데요? 그냥 해. 최대한 빨리. 태호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만두집 간판이 보였죠. 할머니 손만두. 그 평범한 간판 뒤에 30년의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하은이 집에 돌아왔어요. 서연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엄마,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뭔데? 서연이 별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어제 왔던 그 손님 있잖아요. 엄마 시계랑 똑같은 거 차고 계셨던 분. 오늘 또 오셨어요. 서연의 손이 멈췄어요. 하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그래. 근데 되게 이상하게 행동하셨어요. 엄마 이름 물어보시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셨거든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나이도 물어보셨어요. 29이라고 했더니 더 이상해지셨어요. 마지막엔 엄마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서연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하은이 놀라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겨우 버텼죠.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 이름은? 이름은 안 물어봤어요. 근데 되게 고급스러운 분이셨어요. 맞춤 정장 입으시고 회사 높은 분 같았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이었어요. 30년 만에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였죠. 엄마, 왜 울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하은이 다가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서연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에서 시계를 꺼냈어요. 거실로 돌아와 하은 앞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죠. 이 시계 말이야. 응, 내 아빠가 엄마한테 준 거야. 세상에 단 2개뿐인 시계라고 했어.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한 게 있어. 거짓말이요? 서연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었습니다. 내 아빠는 죽지 않았어.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내 아빠는 살아있어.
오늘 내가 만난 그 손님이 아마 내 아빠일 거야. 하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살아있다고요? 그럼 왜 30년 동안 안 만났어요?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어요. 정 회장의 협박, 아이를 죽이겠다는 위협, 병원 바닥에 무릎 꿇고 빌었던 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던 일. 하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그런 일을, 너를 살리려고 그랬어. 내가 살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어. 엄마가 사라지는 거, 영원히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 아빠는요? 아빠는 그걸 알아요? 몰라. 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들었을 거야. 엄마가 돈 받고 떠났다고 들었을 거고. 하은이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내가 건강하게 자라줘서 그걸로 충분해. 서연이 하은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어요. 근데 이제 어떡해요? 아빠가 엄마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정 회장도 세상을 떠났죠. 그 약속이 아직도 유효한 걸까요? 모르겠어. 엄마도 모르겠어.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연은 시계를 꼭 쥐었습니다. 30년 만에 운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이틀 후였습니다. 비서실장이 회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서실장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고 나갔습니다. 태호는 한참을 그 봉투를 바라봤어요.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안에 뭐가 있을지. 결국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 몇 장이 나왔습니다. 먼저 윤하은의 정보를 봤어요. 윤하은, 1996년 11월 15일생. 태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11월 15일. 그날이었어요. 30년 전 눈이 펑펑 내리던 그날. 서연이 응급실로 실려갔던 그날.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윤서연의 정보였죠. 1971년생, 올해 54이었어요. 결혼 이력은 없었습니다. 직업란에는 건물 청소라고 적혀 있었죠. 가족으로는 딸 하나뿐이었어요. 태호의 눈이 한 단어에 고정되었어요. 미혼. 재혼 안 했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였다는 뜻이었어요. 다른 남자 만나지 않고, 새 가정 꾸리지 않고, 혼자서 딸을 키웠다는 거였죠. 태호는 서류를 든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저 어딘가에서 서연이 30년을 혼자 버텨온 거였습니다. 서류를 더 살폈어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거기서 둘이 살고 있었죠.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뭔가 더 확인해야 했어요. 3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다음 날 태호는 직접 움직였습니다. 30년 전 서연이 실려갔던 병원을 찾아가려 했어요. 기억을 더듬어 주소를 떠올렸죠. 차가 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없었어요. 건물 자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높은 오피스 빌딩이 서 있었죠. 태호는 차에서 내려 한참을 바라봤어요. 15년 전에 폐업했다고 했습니다. 의료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죠. 막다른 길이었어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아이가 죽었다고 했을까?
왜 서연이 돈 받고 떠났다고 했을까?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박상철, 아버지의 비서실장. 그날 밤 병원에 있었던 사람. 모든 걸 처리했던 사람. 그 사람이라면 진실을 알고 있을 거였어요. 태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상철 전 비서실장 지금 어디 있지? 박상철은 정 회장이 돌아가신 후 은퇴했습니다. 지금은 요양원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 보내. 30분 후 태호는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간호사가 안내해줬죠. 박상철 어르신이요? 저쪽 정원에 계세요. 태호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박상철이었습니다. 30년 전보다 많이 늙어 있었죠. 오랜만입니다. 도련님, 박상철이 고개를 들었어요. 태호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회장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태호는 박상철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일을 물으러 왔습니다. 박상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윤서연, 그 여자가 살아있더군요. 딸도 있고요. 박상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이가 죽었다고, 서연이가 돈 받고 떠났다고. 박상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태호가 박상철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그 여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술 직후라 걷기도 힘든 몸으로 침대에서 내려와 제 발 앞에 엎드렸어요. 바지단을 붙잡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태호의 눈이 커졌어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입니다. 갓 출산한 여자가 피를 흘리면서도 아이를 살리려고 모든 것을 버렸어요. 자존심도 사랑하는 사람도 자기 인생까지도. 박상철이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련님, 그 여자는 도련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버린 건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도련님과 아이를 지키려고요.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동안 품었던 분노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돈을 받고 떠났다고 믿었어요.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미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워지지 않았어요. 그게 더 괴로웠죠. 그런데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거였어요. 자신의 행복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도 30년이라는 세월도.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습니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선대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는. 하지만 이제 돌아가셨으니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요. 저도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이 비밀을 안고 죽기 싫었어요. 박상철이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찾아가세요. 그 여자를. 30년을 기다렸을 겁니다. 아니, 기다릴 수조차 없었겠죠. 희망조차 품지 못하고 살았을 테니까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감사로 바뀌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혼자 딸을 키우며 버텨온 서연. 그녀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상철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행복하세요. 세 분 다. 태호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죠. 서연아, 이제 가도 되겠지. 30년 만에 너를 찾아가도 되겠지. 그날 밤이었습니다.
태호는 서연의 아파트 앞에 서 있었어요. 하은에게 주소를 물어봤습니다. 만두집에서 나오기 전에 간곡히 부탁했죠. 제발 어머니 주소를 알려주세요. 꼭 만나야 해요. 하은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태호의 눈빛에서 간절함을 읽었습니다. 엄마한테 들은 얘기가 떠올랐죠. 결국 주소를 알려줬어요.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건물이었죠. 태호는 4층을 올려다봤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잠들었나 봤어요. 태호는 계단에 앉았습니다. 기다리기로 했어요. 밤새라도 기다릴 생각이었죠.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11월의 밤 공기가 뼈를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태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하룻밤쯤이야. 시간이 흘렀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었죠. 태호는 계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잣말이 나왔어요. 30년 동안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새벽마다 청소 일을 하며 버텼죠. 미혼모라는 시선을 견디며 살았어요. 그 모든 게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그때 위층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죠. 태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청소일을 나가려고 새벽에 일어난 거였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에 흰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느껴졌죠. 서연도 태호를 봤어요. 계단에 앉아 있는 남자.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단번에 알아봤어요. 태호? 오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죠.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다 알아.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무릎 꿇었다는 거, 아이를 살리려고 모든 걸 버렸다는 거, 다 들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는 순간 태호가 서연을 안았어요. 미안해. 몰랐어서 미안해. 혼자 버티게 해서 미안해. 태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태호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3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울 수밖에 없었죠. 새벽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어요. 두 개의 시계가 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죠. 두 사람은 아파트 앞 작은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새벽빛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죠.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얘기 들었어?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상철한테 들었어. 내가 무릎 꿇고 빌었다고. 아이를 살리려고 모든 걸 포기했다고.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 그 사람이 아이를 죽이겠다고 했어. 오빠는 감금당해 있었고 나 혼자 결정해야 했어. 태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내가 돈 받고 떠난 줄 알았어. 아이가 죽었다고 들었고 그래서 30년 동안 원망했어. 아니, 원망하려고 했어. 근데 안 됐어. 서연이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미워하지 못했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더 괴로웠어. 서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도 그랬어. 오빠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려 했어.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고 잘 살고 있을 거라고. 그래야 내가 버틸 수 있었거든.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은 했었어.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이랑. 근데 5년 만에 이혼했어. 마음에 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나도 재혼 안 했어. 하은이 키우느라 바빴던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오빠 말고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가 없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느껴졌어요.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휘어졌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그때 그대로였죠. 태호가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어요. 서연도 가방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두 개의 시계를 나란히 놓았어요. 똑같은 다이얼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죠.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3시 20분에 이 시계를 봤어. 태호가 말했습니다. 나도. 하은이가 태어난 시간이거든. 서연이 대답했어요. 태호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늦었지만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 속에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응. 다시 시작하자. 아침 해가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30년의 겨울이 끝나고 있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태호가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호텔 안에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죠.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태호는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평생 수많은 비즈니스 미팅을 해왔지만 이렇게 긴장된 적은 없었죠.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과 하은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은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지만 이 공간에는 어울리지 않았죠. 하은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원이 다가와 의자를 빼줬습니다. 서연이 당황해서 멈칫했어요. 이런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은이 엄마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포크와 나이프가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서연이 그걸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뭘 먼저 써야 하는지 몰랐죠. 하은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메뉴판이 왔어요. 서연이 펼쳐봤습니다. 전부 프랑스어였죠. 가격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은이 속삭였어요. 엄마, 이거 뭐라고 쓰여 있는 거야? 나도 몰라. 태호가 두 사람의 표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어요. 좋은 곳에서 대접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불편하게 만든 거였죠. 태호가 메뉴판을 덮었습니다. 여기 별로네요. 나가요. 서연과 하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예약하셨잖아요. 태호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배고픈데 뭘 먹는지도 모르고 먹으면 맛이 없어요. 다른 데 가요. 세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밖으로 걸어갔어요. 태호가 두리번거리다가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어때요? 분식집이었어요. 떡볶이, 순대, 튀김을 파는 허름한 가게였죠. 서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거기요? 진짜요? 왜 싫어요? 아니, 좋아. 세 사람은 분식집에 들어갔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에는 한글로 떡볶이 3,500원, 순대 4,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낫다. 태호가 말했어요. 서연과 하은이 웃었습니다. 떡볶이가 나왔어요. 태호가 젓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매웠어요. 얼굴이 빨개졌죠. 하은이 물을 건네며 웃었어요. 아빠, 매운 거 못 드시는 거예요? 태호가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원래 잘 먹었는데 오랜만이라. 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예전에도 매운 거 못 먹었잖아. 30년 됐는데 아직도 그래.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어색함이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나란히 걸었어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아직 제대로 인사를 못한 것 같아서. 태호가 하은을 바라봤어요. 29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딸.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 태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많이 늦어서 미안해. 하은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옆에 없었어. 첫걸음마도 못 받고 첫마디도 못 들었어. 유치원 입학식도 졸업식도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다 못했어.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9년 동안 아빠 노릇을 못했어. 그게 내 잘못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29년 동안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부러웠죠. 다른 아이들이 아빠 손잡고 걷는 모습, 아빠한테 안기는 모습, 그런 게 자신에게는 없었어요. 하은이 태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태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빠. 태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진짜 우리 아빠 맞아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태호의 품에 안겼어요. 29년 동안 한 번도 안겨보지 못한 아빠의 품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넓었죠. 아빠, 보고 싶었어요.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보고 싶었어요. 태호가 하은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내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늘 허전했어. 뭔가 빠진 것 같았어. 그게 너였구나. 태호가 한 손을 뻗어 서연을 끌어당겼습니다. 세 사람이 거리 한복판에서 함께 안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가족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태호가 서연과 하은에게 연락했어요. 오늘 저녁 같이 먹자.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 세 사람이 만난 곳은 할머니 손만두였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죠. 태호가 문을 열었어요.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찜통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어서 오세요.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은이 평소 알바하던 곳이니 할머니도 잘 알고 있었죠. 할머니, 오늘은 손님으로 왔어요. 우리 가족이랑요. 가족? 할머니가 태호와 서연을 번갈아 봤어요. 하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 그리고 우리 아빠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하은이 아빠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좋은 자리에 앉아. 세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태호가 처음 들어와서 앉았던 곳. 하은이 시계를 발견했던 곳.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펑펑 쏟아지고 있었죠. 30년 전에도 눈이 왔었어.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은이 태어나던 날, 첫눈이었어. 태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날 내 옆에 없어서 미안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서연이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만두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세 사람은 함께 젓가락을 들었어요. 태호가 만두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서연이 만들어줬던 맛이었어요. 맛있다. 당연하죠. 제가 빚은 건데. 하은이 웃으며 말했어요.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빚었어? 네. 오늘 특별히 제가 만들었어요.
할머니한테 배웠거든요. 태호와 서연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딸이네. 태호가 말했어요. 처음으로 우리 딸이라고 했습니다.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웃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태호가 시계를 풀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서연도 가방에서 시계를 꺼냈어요. 두 개의 시계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세상에 단 두 개뿐인 시계.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은이 두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같이 있네요. 시계도 우리도.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다신 안 떨어질 거야.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두집 안은 따뜻했어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30년이라는 긴 겨울이 끝났습니다. 마침내 봄이 찾아온 거였어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 가족. 태호가 말했어요. 서연과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안에서는 만두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심장이 같은 박자로 뛰고 있었어요. 영원히 우리. 시계 뒷면에 새겨진 그 말처럼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작은 온기를 남겼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위안이 되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